순서에 이어서 이준석 후보부터 공약 발표 시작하시죠.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전쟁은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구호 아래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미국도 자국 내 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최근에는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상대가 거칠게 나올수록 냉정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국익은 감정이 아니라 치밀한 계산 위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과거와 다릅니다.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했고 방산과 조선업 역시 전략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은 베트남 전쟁부터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미국의 안보 전략에 지속적으로 기여한 국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미 양국이 단순한 교역국이 아니라 안보와 전략을 공유하는 우방국이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과의 연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관계 또한 실용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일본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일본을 적성국가라고 표현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접근으로는 외교 안보의 복잡한 전략 환경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닌 국익, 선언이 아닌 실행입니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을 글로벌 위기 속에서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죠. 이재명 후보께서 최근에 중국과 대만에 관여하지 말고 모두 CC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비난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질 수 있는 입장인데 이건 너무 친중국적인 입장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단편적인 생각이시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익 중심으로 판단해야 되고 대만과 중국 간의 그 분쟁에 우리가 너무 깊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 현상을 존중하고 우리는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대만과 중국이 다투면 대만에도 좋은 관계를, 중국에도 좋은 관계를, 다른 나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제가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중국 친중이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참 정치인으로서는 좀 적절치 않은 표현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는 그러면은 앞으로 국제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다른 나라도 우리에 대해서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가 한국이 북한하고 좀 싸우면 어때? 우리 그냥 둘 다 CC하면 되지. 이렇게 나오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일반적인 사례와 특수 상황에 대한 사례를 좀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든지 극단화시키는데 지금 통상적인 외교와 통상적인 무역 그리고 통상적인 국제관계의 얘기를 한 것이고 침략을 한다든지 전쟁이 벌어진다든지 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그 상황은 또 다른 것이죠. 계속 말을 돌리고 계신 게 잠깐만 제가 답변할 때 좀 하게하고 하시죠. 네, 답변 30초 시간을 보장하시죠.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좀 판단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대만과의 관계에서 서로 잘 지낸다 이런 것은 최근에 대만 해협에 대한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유사시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라는 취지의 그런 질문일 텐데 결국에는 유사시엔 다를 수 있다는 취지로 또 답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또 대만이 듣고 중국이 듣고 또 다른 생각할 텐데 이런 식으로 외교에 대해 가지고 하루 자고 일어나면 맨날 답변이 바뀌는 듯한 모습을 보이시면은 신뢰가 떨어지게 되어가지고 결국 외교 관계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양안 관계가 발생했을 때 유사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개입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침략을 당했을 때 대만이. 모든 상황들을 가정을 해가지고 극단화시켜서 판단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상황이 전개가 됐을 때 그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판단해야 되고 그 판단의 기준은 역시 대한민국의 국익이라야 되고요. 그럴 때 일단 어떤 걸 가정했다고 해서 그대로 밀고 나가면 절대로 안 되죠. 이 외교 관계는 특히 격변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판단들을 달리 해야 됩니다. 지금 어떤 상태를 가정하고 결정해놓고 상황이 바뀌어도 그대로 가겠다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중에 보면요. 해남의 솔라시도 부지에다가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를 왕창 만들겠다. 그리고 그를 위해 가지고 풍력발전, 서남 해안의 풍력발전을 많이 활용하겠다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풍력발전이 데이터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알맞은 에너지원이라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라도에선 위에 영광의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여수에 있는 화력발전소 등을 이용해가지고 전력을 공급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 굳이 그런 불안정한 풍력발전 전원이 있는 곳에다가 이런 데이터 센터를 공약하게 되었는지 의문이고요. 그리고 지금 풍력발전 같은 경우에는 개발 및 운영의 66%, 제조의 83.4%,
금융의 100%가 외국에 넘어가 있고 대부분 그게 중국 쪽입니다. 터빈 분야에서도 보면은 우리나라 업체 점유율은 28%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전력 생산 단가도 높고 실제로 중국이 많이 장악하고 있는 풍력 발전 시장에 대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우호적인 발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불어서 25m/s 이상의 바람이 불게 되면은 가동을 중지해야 됩니다. 그럼 데이터 센터의 기본적인 조건이 뭐냐면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입니다. 그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영광에서 여수에서 전력 끌고 와야 되고 데이터 케이블 같은 것도 부산에서 끌고 와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데 도대체 중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은 이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꾸 저를 친중으로 한번 몰아보려고 애쓰시는 것 같은데 매우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래 이 데이터 센터들은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쓰는 게 지금 표준이죠. 재생에너지는 기본적으로 간헐성이라고 하는 불규칙성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SS라고 하는 시스템을 넣는 거죠.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을 만들어서 많을 때는 저장하고 적을 때는 공급하고 또 기저전력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 ESS라는 것도 하루 이틀 버티고 2, 3일 버티는 것이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태풍 같은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4, 5일 동안 만약 풍력 발전기가 가동하지 않게 되면은 계통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자꾸 피상적으로 말씀하시면은 토론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님께서 인력 양성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네. 수출 전문 인력을 10만 명 양성하겠다 하셨는데요. 이게 AI 전문 인력도 20만 명 양성하시겠다 그러고 뭐 좀 규모가 큰 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얘기하시는데요. 지금 한 해에 20만 명씩 태어나는 상황 속에서 수출 전문 인력 10만 명은 어떻게 양성하겠다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수출 전문 인력은 꼭 미국이나 이런 데만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지금 우리나라 수출도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대학교의 관련 학과만이 아니고 또 인문계, 그냥 예능계, 체육계 이렇게 나온 분들도 세일즈를 한다든지 수출 부분에 대해서 각 전문 기관이나 또 기업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년에 뭐 10만 명, 20만 명 하는 게 아니고 제 임기 중에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재명 후보께서 옛날에 2023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판매 통제 요구를 수용하면은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사적 죄가 된다고 말씀하신 건데요. 이런 미국의 요구에 대응해야 된다. 결국 불응하라는 얘기인데요. 사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으면 최근에 HMM의 본사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에 개입하시는 것도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왜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에 대해서 얘기하면 직권남용이고 이재명 후보는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인지가 궁금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 네, 자 이준석 질문 후보의 질문하신 거예요? 주도권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자 다음 이제 이재명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답변부터 알겠습니다. 시작하셔도 됩니다. 네,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라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강제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수출 금지는 강제죠. 부산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강제가 아니죠. 그런 구분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관련이 있어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데 뭐든지 극단적으로 단정하고 전제를 왜곡해서 질문을 하거나 주장을 해요.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제는 순환이다. 이걸 설명한 거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 게 아닌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죠. 이게 국민의힘 출신들의 일반적 특성인지는 모르겠는데 김문수 후보도 비슷하시더라고요. 제가 커피 원가 얘기를 한 것은 또 원재료 값이 이만큼밖에 안 드는데 시설 잘 갖춰서 팔면은 다른 전업하면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 얘기를 한 건데 이거를 왜곡을 해가지고 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신가요? 그 김용태 의원이신가? 다운표를 쳐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원가가 120원인데 비싸게 판다. 비싸게 팔고 있다. 라면서 자영업자를 공격했다고 왜곡 조작을 했더라고요. 좀 그러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게 경제가 그냥 정부 재정을 투자하면 효과가 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냥 질문은 아니고 그냥 주장이에요. 뉴딜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경기가 침체가 되면 정부가 재정을 투자해서 그냥 일자리도 만들고 무료로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본이다. 정부 재정의 역할, 금융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있는 거죠.
그 말씀 드리고 아까 주제에서 가능하면 벗어나지 않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준석 후보 공약 발표하시죠. 대한민국이 다시 성장하려면 정답은 분명합니다. 먼저 규제를 화끈하게 깨부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창업가들이 대한민국의 등을 돌리고 실리콘밸리나 싱가포르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기업들이 미국과 기준을 맞춰서 세계로 뻗어가듯 우리도 타국과의 규제 격차를 없애야 합니다. 에너지 정책도 대폭 수정해야 합니다. 탈석탄, 탈원전, 재생에너지만 외치는 것은 결국 전기요금 폭탄으로 국민만 고통을 받게 합니다. 모든 대선 후보가 입을 맞춰서 AI 시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AI에 대한 이해도는 나쁘끄럽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AI에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면서도 매년 5조에서 15조 원에 달하는 농촌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미래를 위한 투자인지 우선순위를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한정된 자원을 어디 쓸지 냉정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다 해주겠다는 말은 결국 다 못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제2경찰학교를 남원에도 그리고 아산에도 유치하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디로 유치한단 말입니까? 후보일 때도 양다리 공약을 이렇게 남발하는데 만약 대통령이 되면 해준다고 했더니 진짜 해주는 줄 알더라 이러면서 말을 바꿀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치기 소년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당선되면 말을 바꾸는 노쇼 후보에게 대한민국의 5년을 맡길 순 없습니다.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값싸고 안전한 원자력을 왜 그동안 안 했느냐, 이것이 잘못된 환경론자들의 주장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맞는 지적을 하셨다 생각하고요. 지금 이재명 후보께서 결국엔 뭘 자꾸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비용 추계라든지 실제 어떻게 경쟁력을 갖출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 안 하고 계십니다. 아까 AI 산업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김문수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력 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비용 구조상 아까부터 계속 강조하시는 서남 해안의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킬로와트당 균등화 발전 단가가 300원 가까이 가는 그런 발전이고, 김문수 후보님 말씀하시는 거는 한 50원, 60원 정도의 균등화 발전 단가가 깊이는 원전인데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는 이미 드러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재명 후보께서 그런 아까 말씀하신 환경론자들의 말에 너무 많이 휘둘려가지고 국가 대사를 판단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어서, 만약에 혹시 집권하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런 환경 카르텔에 대한 입장을 계속 받아들여서 오히려 산업을 좀 저해시킬 것 같다. 그런 우려가 오늘 토론하시는 걸 보니까 좀 들게 됐습니다. 네. 그두 분께서 저를 협공을 하면서 저한테 기회를 안 주시네요. 아니, 저는 저한테 질문 안 하시잖아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이재명 후보에게 말씀드리는데, 네. 이번에 이재명 후보께서는 지금 주가 지수 5천 시대를 열겠습니다. 그랬어요. 네. 지금 그런데 5천이 되면 저도 환영입니다. 좋겠는데, 이거 들은 분들이 이거 5천이라는 거는 좀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은데, 네. 우리 이준석 후보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5천이 가능합니까? 저는 주식을 잘 저도 몰라서. 5천 하면 좋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네. 아마 이재명 후보께서 예전에 주식을 처음 경험하실 때 조금 뭐 친구분의 권유나 이런 거로 작전주로 경험을 하셨다고 본인이 얘기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인식인데, 당장 이번에 민주당에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대주주의 어떤 강압적인 물적 분할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일반 주주들이 손해보는 상황 속에서는 주가가 안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인이 자유롭게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는 회사가 자기에게 맞는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중요한데, 또 그 말만 하면 되는데 이재명 후보께서 표가 된다고 생각해서 부산 가가지고는 또 HMM이니 또 SK이온이니 이런 것들 또 민간 기업인데 잠시 민영화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옮겨버리겠다 했습니다. 그런 게 바로 주식시장에 있는 이재명 리스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참. 네. 이제 권영국 후보. 이준석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묻네요. 네, 반갑습니다. 그 후보님은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자고 제안하고 계십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되게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남성과 여성,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 이렇게 따라서 임금 차별이 매우 심합니다. 여기에다가 다시 또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차별하자고 하면 이거 정말 위험한 거 아닙니까? 일본이 지역 차등 임금제 도입했다가 지역 인구가 더 유출되고 지방 경제가 피폐됐습니다.
한마디로 폭삭 망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민당에서도 다시 인류화, 평준화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공약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본의 사례도 잘 알고 있고요. 반대로 미국의 사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텍사스가 잘 아시는 것처럼 캘리포니아와 다르게 규제와 세금이 더 적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텍사스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도 낮고 법인세도 낮기 때문에 잘 아시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도 스페이스X 같은 기업을 이전했던 것입니다. 저는 지역 간의 경쟁이 어느 정도 촉발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례를 본다 하더라도요. 텍사스는 최저임금이 7불 25로 연방 최저지만은 옆에 플로리다가 최저임금이 네.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평균 임금은 더 높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은 땅이 큽니다. 그리고 연방이잖아요. 그건 주가 거의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클 수 있어요. 어떤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 생활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보다 우리나라는 훨씬 더 땅이 좁습니다. 그리고 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땅덩어리 있고 국가에 비견하는 주와 같은 데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하고 비교하는 자체가 그건 비교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일본에서 이미 그렇게 차등제 뒀다가 결국은 임금 높은 데로 다 빠져나갔어요. 한국에도 그렇게 하면 유출될 뻔합니다. 지금도 일자리 아니면 좀 더 좋은 자리를 찾아가지고 수도권을 몰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완전히 수도권을 다 몰려버립니다. 지방 완전히 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헌법에 왜 정했겠습니까? 차별하지 말라고. 차등임금 두지 말라고. 네. 이제 답변할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준석 후보 수도권 토론 시작하시죠. 예, 방금 전에 권영국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저희가 공약한 것은 최저임금을 그리고 법인세를 지방에서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정하도록 하자라는 것인데 방금 권영국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출이 우려된다. 그러면은 그에 맞게 조정하면 되는 일입니다. 자율권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우선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재명 후보님. 네.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자는 이야기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되었습니다. 집권하시면 다시 추진하실 것인지 궁금하고요. 식량안보 차원이라 보기에는 양곡관리법이 지금 돈이 많이 드는 이유가 과잉 생산되는 지금 쌀을 처리하는 데 돈이 많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도대체 과잉 생산되는 쌀을 왜 더 생산하도록 유도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준석 후보께서 이제 한쪽만 보고 계신 거예요. 양쪽을 다 보면 좋겠습니다. 쌀값을 일정 가격 유지하는 게 장기적으로 전략 산업인 주식,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도를 올리는 길이겠죠. 그런데 가끔씩 과잉 생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정부가 사서 양곡 가격을 관리해 주자. 대신에 여기 추가로 경작 면적을 조정하기 위해서 대체작물 지원 제도를 도입하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도입하면 정부가 쌀 사지 않기 위해서 대체작물 지원을 예측해서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면 관리가 가능하죠. 결국 3조 원씩 더 쓰겠다는 말을 그냥 저렇게 돌려가지고 핑계를 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안 쓰려고 대체작물 제도를 도입한다니까요. 이재명 후보님께서 스테이블 코인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 얘기하시면서 사실 어떤 방식인지 뭐 담보형이라고 하셨는데 담보형 코인들 중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미국 달러화를 기반으로 한 담보형 코인 외에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실제 USDT, USDC 두 가지가 90%가량의 유통량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혹시 USDT와 USDC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첫째로 곡물 쌀값 관리에 3조 아니, 원이 든다. USDC 질문입니다. 잠깐만 계세요. 저 대답은 수도권 우리가 토론입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거는 수도권 토론입니다. 예. 그렇더라도 답을 들어보고 가세요. 얘기하고 다음에 할 거니까. 시간 낭비하시려고 하는 자, 거죠. 3조 원을 쓴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단정해서 그렇게 남의 정책을 호도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원화 기반의 코인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담보를 그 액수만큼 넣어놓고 거기에 맞게 코인을 발행하게 허용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안정성이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급 준비를 얼마로 하겠다는지 이런 것들을 여쭤볼 수 1대1로 있겠는데요. 한다고요. 1대1이면 그게 동작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자, USDT, USDC 차이는 USDC 같은 경우에는 주체가 계좌 동결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관리가 엄격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금의 불법적 유통이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할 것인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예를 들어 USDC 이런 것들은 대북 송금 같은 걸 하더라도 그걸 전부 다 계좌를 동결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한데 이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없이 실제로 그냥 이야기해버리되면은 작전주 하시던 것처럼 그냥 시장을 들썩이게 하는 효과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코나이 같이 또 어떤 기업이 맡아가지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게 될지 갈수록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답을 좀 할까요? 아니요. 그리고 민주당이 사실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행위 부분을 삭제하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런 토론 자리에서 자유롭게 좀 말하자 이런 취지로 입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당장 아까 자랑스럽게 김용태 의원 얘기를 하시는데 김용태 의원이 이재명 후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부연해서 얘기하는데 그걸 왜곡이라 하시면서 바로 고발해버리시는 취지는 뭡니까? 공직선거법 나는 고발하면 안 되고 김용태는 해도 된다 이런 겁니까? 이것도 역시 하나만 알고 계셔서 그런 거예요. 낙선 걱정 뭐 이런 거 하시려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 행위에 대해서 뭐 종교, 경력, 학력 이런 거 다 놔두고 과거에 있었던 어떤 행위에 대한 발언이 잘못되면 그걸 처벌하는 거 이거는 전 세계에 찾기 어려운 제도다. 이렇게 악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낙선 목적으로 타인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막 공표하는 건 처벌해야죠. 자기가 어떤 일, 옛날에 어떤 일이 친구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가 처벌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악용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예, 어쨌든 AI 투자에 대해서도 계속 100조 말씀하셨는데요. 대충 그럼 100조라는 큰 돈을 국민들한테 제시하셨으면은 얼마를 어디에 넣겠다 정도 개괄이 있을 것 같은데 분야 한번 세 가지로 나눠보시겠습니까? 세 가지로 나눌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이거 나눠서 얘기해 주시죠. 일단은 내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100조 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100조 원을 정부 재정으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AI 관련 산업에서는 연구 개발도 필요하고 지원도 필요하고 투자도 필요한데 정부가 모태펀드 등을 만들어서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연차적으로 100조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 그 말이니까 그 세부적인 내역을 어디다가 투자할 거, 어떤 회사에 투자할 거냐, 어떤 연구에 투자할 거냐라는 것은 또 검토해 가면서 만들어가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계획도 없는데 100조 원 넣겠다는 말씀 잘 들었고요. 권영국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저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국민의힘 대표 된 다음에 실제로 여러 토론에서도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차별금지법도 현재 입법 제한된 것이 다양한 버전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네. 그래서 또 용인할 수 있는 차별은 용인한다 이런 식의 완화된 버전도 있고 보편적 차별금지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입장을 지지하시는지 간략히 먼저 답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여러 부분에 뭐 학력, 학벌, 고용 형태, 인종, 종교, 또 성별, 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나이도 마찬가지고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 부분에 예. 그 사실 정의당에서 제가 과거에 공천 기준 같은 걸 보면은 네. 뭐 차별금지법을 얘기하지만은 전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보편적 차별금지법에서 그러면 전과가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기본권이 제약돼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다르게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전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한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는 법적인 제한을 받는 것이죠. 이미 형을 산 사람에 대해서는 그것은 형을 살았던 부분하고 또 기존의 그 전과와 자기 하는 업무의 관계에서 네. 자, 음주운전은요? 네. 자, 네 후보 4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말씀하시죠. 서울의 끝자락 지하철 4호선 종점 상계역에서 신혼을 시작한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사회의 중심에 다가가고자 덜 입고 덜 쓰면서 자식 교육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아이는 국비 유학생이 되었고 거대 정당의 대표까지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신뢰하며 대통령 후보로 나섰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니어야 합니다. 오늘보다 나은 미래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애틋한 마음, 그것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탱한 정신입니다. 이준석은 이 전통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자녀 세대의 미래를 빚으로 당겨서 가불해서 쓰자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 이준석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건전한 정책으로 기회의 사다리를 지켜 다음에는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이 이 자리에 서는 꿈을 지켜내겠습니다.